저는 너무도 어린 꼬맹이였던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이나 목적도 꿈도 없었어요. 그냥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에 대한 미련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고 있는 처지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었거든요. 저의 이런 정서는 아무래도 환경 탓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저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오더군요. 제가 이러려고 살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제 나이 4살 때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때 2년 동안은 할머니가 저만 보면 불쌍한 우리 손녀 하면서 엄청 안쓰러워하며 저를 부여잡고 우셨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가 엄마 아빠랑 떨어졌거든요. 두 분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거든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가 사라진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떠한 인사도 없이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 엄마를 찾아 아빠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저를 부탁한다고. 다급한 아빠의 전화를 받고 할머니는 저녁 늦게 저를 원으로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아빠가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에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무사히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아빠가 안부를 전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는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니 전화가 없었다고 해요. 걱정이 되신 할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놀란 가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마냥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그때 아빠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빠는 저에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랑 금방 온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인형 옷을 사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랑 약속하고 할머니도 아빠랑 짧은 통화를 하고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저에게 그거 봐 아빠가 금방 온다고 하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셨어요. 그때서야 할머니는 아빠의 연락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도 엄마 아빠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러자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우셨어요. 할머니가 울면 저도 울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안 울면 엄마 아빠 온다고 했습니다. 해서 저는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쳤어요. 할머니 집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셨는데 어린이집이 저희 집과 더 가까워서 2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할머니랑 고모랑 생활했어요. 저는 엄마가 사라지고 난 이후로 언젠가부터는 어린이집 차를 타고 집 앞에 오면 저를 마중 나온 고모가 없어서 다시 원으로 가게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모한테 저를 받으라고 하고 일을 가셨는데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지 않은 고모 때문에 제 기억으론 엄청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과 고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던 고모가 어린이집에 왔을 때 고모 모습은 깨재재해서 이제 일어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모는 어린이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제 손을 뿌리치더니 혼자 막 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친절한 고모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정말 무서운 고모로 변해서 저에게 소리쳤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저의 머리까지 쓰다듬으면서 이뻐한 척을 하더니 갑자기 어린이집을 나오자마자 돌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제 기억에 그것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놀라서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음이 되어 서 있으니까 갑자기 빨리 안 뛰어올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도 제가 얼음이 되어 있자 고모는 단걸음에 달려와 제 등짝을 사정없이 치더니 제 팔 하나를 힘껏 잡아채더니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우는 저를 본 고모는 조용히 하라면서 제 등짝을 또 세게 때렸어요. 저는 그 순간 놀라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게 되었고 고모는 심한 말 욕 같은 것을 말하면서 엄마 욕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욕을 몰랐기 때문에 나쁜 말이었다는 것만 기억에 남고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단어였어요. 그런 저를 내버려 두고 먼저 가버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저를 쳐다보자 남을 의식한 고모는 다시 돌아와 저를 째려보면서 제 팔을 힘껏 잡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뛰면서 끌려가듯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집까지 어른 걸음으로 얼마 걸리지 않지만 아이 걸음으로는 꽤 먼 거리인데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쉬를 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니 허벅지가 많이 쓰라리고 춥고 아팠어요. 그래도 화가 난 고모에게 맞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뛰어갔어요. 집에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그땐 고모처럼 그러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자 고모는 또 저를 보고 화를 냈어요. 너 네 요정 알지? 가서 오줌 싸놓고 꺼내 입어. 목욕은 할머니 오면 하고 너 집에 그대로 있으면 할머니 금방 오실 거야. 어디 가지 말고 그냥 TV나 보고 있어. 알았지? 고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식탁에 과자 있는 거 그거 먹고 있어. 말하고 고모는 저희 엄마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애나 보고 지 새끼를 데리고 나가야지. 왜 두고 나가서 이 고생을 하게 해. 내 새끼도 아닌데. 아유, 짜증나. 투덜대더니 고모는 나가버렸어요. 배가 고픈 저는 옷을 갈아입고 과자를 먹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잠결에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더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이집 차를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게으른 고모 때문에 아침에 놓쳐서 아침엔 끌려가듯이 가야 했고 하원된 고모가 마중을 안 나와서 다시 원으로 돌아가 8시가 넘어서 또 고모 손에 끌려가듯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고모가 하도 심하게 저를 잡아 끄니까 저희를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저희 어떻게 해? 엄마가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고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되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 애야? 남의 일에 신경 꺼. 그리고 나 미스거든? 아휴, 이것 때문에 결혼도 못 해보고 아줌마 소리를 듣네. 하면서 짜증을 엄청 냈어요. 그런데 고모 그때 몸무게가 80은 넘는 정도의 등치였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1년 정도는 어린이집 차를 놓치지 않고 제 시간에 보내줘서 힘들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1년 후에 일을 시작하면서 고모랑 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 늦은 등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에서 할머니한테 전화가 가면서 할머니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시 안정된 등원과 하원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던 집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우리 집의 짐을 할머니 집으로 옮기면서 버릴 것은 정리를 하고 할머니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다른 곳에 맡긴다고 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와도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니던 어린이집도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 고모랑 있어야 했습니다. 고모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달라진 할머니는 저를 보기만 하면 억울하다 하면서 할머니 눈앞에 보이지도 말라면서 밥 처먹었으면 밥값 하라면서 고사리 손인 저에게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그리고 나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고모도 무서웠는데 할머니까지 무서워져서 저는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유도 모른 채 엄청난 구박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7살 되기 전 가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을하면 너무 아프고 찬바람이 불기만 하면 싫은 것은 가을에 엄청나게 할머니에게 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 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는데 할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억울해서 못 산다고 하시면서 저 짐덩어리를 나한테 맡겨두고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남자의 환장한 년 하면서 우셨어요. 할머니의 고함 소리는 저에게 공포였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벌벌 떨고 있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저는 옆집 아저씨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아저씨가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 저를 발견하고 술김에 또 쫓겨났나 보네 했다네요. 워낙 할머니가 평소에도 저를 혼내는 것을 자주 목격한 아저씨는 술김에 애가 이 새벽에 또 쫓겨났나 하고 그냥 지나쳐 집에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보니 애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잠든 것 같다 깨우려고 보니 애 상태가 몸이 차갑고 이상했다고 해요. 찬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저를 발견하고 놀라셔서 저희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저씨는 대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이러다 애 죽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은 아저씨는 제가 죽은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네요. 아저씨는 저를 안고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안고 뛰었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가 고모한테 전화하는 할머니의 짜증 섞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아휴, 내가 속상해서 저것이 돈 잡아먹는 거머리다. 이것이 대문 밖으로 잠깐 내보냈더니 이것이 저체온이란다. 아이고, 지 엄마 닮아서 빼짝 꼬라서 속 썩이네. 너 빨리 와서 애 데리고 가. 하더군요. 한참 후에 고모가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머리를 쥐어박더니 아유, 골칫덩어리 하면서 제 팔을 살짝 꼬집었어요. 저는 고모가 할머니 집에 데려다주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줘서 왜 할머니가 저를 그토록 미워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나중에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똑똑히 들어. 너 네 엄마 바람나서 너 버리고 가서 지금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네 아빠는 네 엄마가 죽인 거야. 너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은혜도 모르고 네 엄마 찾아가면 알지? 그땐 내 손으로 가만 안 둬. 넌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제발 말썽 부리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은근히 내 돈 들어가고 있어. 고모 나가봐야 하니까 집 지키고 있어.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정말 고모 말에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는 말도 다 거짓으로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싸우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힘든 것은 저를 왜 할머니 집에 버렸나였어요. 어린 마음에 배고프고 추운 것이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였고 밥솥에는 밥도 없고 할머니가 자주 사용하는 냉장고에는 자물쇠가 달려있었고 베란다에 가까이 있는 방 하나에도 큰 자물쇠가 달려있었어요. 부엌에는 그 흔한 라면 하나 없었어요. 아무리 먹을 것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방들을 열어보려고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할머니 방도 고모 방도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다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다 잠겨 있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것은 옷방 하나 열려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살게 된 방입니다. 제 방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그 방으로 처음 쫓겨났을 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 방에는 엄마 옷과 아빠 옷 그리고 제가 살던 집에 물건들이 모여져 있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 냄새로 잠이 들고 슬플 때 그 냄새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수시로 기분이 바뀌셔서 저를 그곳에 가둬두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배가 아파 옷에 똥오줌을 싸는 고통 빼고는 참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옷에 똥을 싸서 죽도록 맞았던 기억도 있네요. 제가 할머니한테 심하게 구박을 받게 된 진실은 할머니는 엄마가 사라진 게 아버지의 과한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유독 엄마밖에 몰랐다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고모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엄마는 엄청 이뻤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약간의 의처증이 있을 정도로 엄마에게 집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아빠의 행동에 숨이 막힌 엄마는 자꾸 밖으로 돌았고 그럴수록 아빠의 증세는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었던 아빠는 엄마의 뒤를 몰래 미행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드디어 엄마의 바람 현장을 잡고 여관에서 그 충격을 스스로 다스릴 줄을 모르고 그냥 목숨을 한순간에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서를 남겨서 엄마의 바람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 바라기였던 아버지였기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지나친 집착이 엄마 아빠의 불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유품인 일기장을 보면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일편단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기를 매일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예전의 제 일기가 도움이 되네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수시로 니에미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나는 못 산다. 내 아들 아까워서 어쩌냐. 나는 못 산다. 매일 이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만 보면 나보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저것을 두고 가. 저 짐을 어떻게 하라고 두고 가길 두고 가. 그때 할머니를 생각하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저를 모르게 하고 상을 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하루 날 잡아 제가 학교에 간 사이 엄마 옷이며 아빠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텅 빈 방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러면서 절망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엄마를 닮아간다고 엄청 저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유독 엄마를 많이 닮았다네요. 할머니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크면 클수록 엄마를 더 닮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대놓고 미워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이 모녀한테 강제 노동 아닌 노동을 당하고 돈도 갈취를 당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할머니가 아는 가게에 취직을 시켜서 키가 컸던 저는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할머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는 새벽에 잠을 쪼개가며 했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다니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돈 들어간다고 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의 저의 삶에 큰 절망을 또 느끼게 되었죠. 꿈은 없었지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공부에 대한 갈증이 났어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조용히 들어가 기도를 했어요. 공부가 하고 싶다고, 그 길을 어떤 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울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저를 본 목사님께서 왜 우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 살아온 사정을 목사님께 마구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목사님한테 목 놓아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나니 정말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움을 느꼈고 저를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기분이었어요. 목사님은 저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제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주말마다 교회를 가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처지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 앉지 않고 저는 한쪽 모퉁이에 앉아 조용히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면서 또 기도를 하자 목사님이 제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고등학교 돈 문제로 할머니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신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저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저는 목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았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청소도 하고 열심히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어요. 그런 저를 못마땅히 여긴 할머니는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닌다고 저에게 쌍욕하시고 저를 손에 잡히는 대로 저의 등짝을 때리셨어요.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지만 차마 할머니한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할머니는 일단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시키는 일은 꾸준히 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허락한 조건 중에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 참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보호자는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1학년을 무사히 마쳤는데 또 돌변을 하셔서는 고2 때 할머니가 여자가 배워봤자 사랑고실 못하고 잘난 맛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써서 저를 집안에 가뒀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사이 저를 가다둔 거였어요. 그땐 제가 어릴 적 아기 때처럼 당하지 않고 저는 발로, 의자로 힘껏 문을 부셔서 그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또 교회를 찾았고 저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의 신고로 할머니와 고모는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아쉽게도 그냥 나왔어요. 할머니는 제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심야 예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배가 너무 아파서 예배당을 나와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머리채와 몸을 사정없이 잡아채는 겁니다.
순간 뒤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할머니였어요. 저는 아직 예배 중인 것 같아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함을 치면서 너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 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어? 하시더군요. 저는 등치가 크신 할머니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워낙 힘도 좋고 등치가 커서 쉽지 않았어요. 안에서 저희 할머니 소리를 듣고 그때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예배 도중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중고등 예배나 청년 예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그 오빠를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안면 정도 있었는데 그 오빠는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할머니를 향해 소녀한테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말로 하세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고 행패세요.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기세등등 하시면서 제 머리채를 놓지 않고 뭐야 이놈아? 네가 내 손녀 때리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훈계야? 남자라고 지금 노인네를 이겨보겠다는 거야? 하시자 그때 교회 안에 심야 예배를 하시는 도중 다들 사람들이 나왔어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그 손 놓으라고, 할 짓이 없어서 손녀 등골 빼먹냐고, 지옥이 무섭지도 않냐고 한 소리씩 하셨어요. 할머니는 나는 지옥 같은 거 안 무섭다. 지금이 지옥이다. 다들 남의 가정에 참견 말고 다들 꺼져 하시면서 저의 머리채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빠는 안 되겠는지 특단의 조치로 경찰 불렀으니까 냅두세요. 이거 여기서 사고친 거니까 조사 꾸미고 뭐 어쩌고 하면 감옥에서 좀 힘들 겁니다. 폭행죄가 무섭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니까 참고가 될 거예요. 하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놓더군요. 그러더니 너 여기 이렇게 다닐 거면 학교도 그만두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오늘 내로 안 나가면 아주 네 물건 다 불사질러 버릴 테니까. 하고 나가더군요. 제 짐이라고 할 거라고는 겨울옷 몇 벌과 책이 전부여서 교회분들 도움으로 그날 바로 다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당분간 교회 안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교회 건물에는 목사님 사택이 있어서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할머니 집에서 나와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주어져서 공부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제가 도움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딱히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끔 저에게 찾아와 욕을 하고 갔어요. 교회에서는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한 번은 학교로도 찾아왔는데 그때 선생님의 신고로 다행히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또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휴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 이미지가 교회 오빠인 그 사람은 나중에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고 있었고 저희 동네로 이사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묻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 묻지 않았는데 나중에 남편,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사 오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네요. 저는 계속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경이 쓰여 숙식이 가능한 알바를 알아보고 있던 도중 오빠의 부모님을 교회에서 보게 되었어요. 오빠 엄마의 첫인상은 많이 아픈 사람처럼 보였고 아버지 또한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오빠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밖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오빠 부모님 옆자리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기도 시간을 맞추어 자리에 들어가려고 뒤에서 기다리다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오빠 어머니 자리에 조용히 앉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여리디 여린 몸을 바르르 떠시며 기도를 하는데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손을 어깨에 감싸주고 한 손은 어머니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숨죽여 흐느끼셨어요. 어느 정도 흐느낌이 진정되자 저는 어깨를 감싼 손을 내리고 어머니를 감싸준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놓지 않는 겁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은 채 제 손등을 쓰다듬어 주더군요.
순간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엄마의 따뜻했던 손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나머지 한 손을 저도 모르게 어머니 손 위에 얹어 꼭 잡아드렸어요. 오빠 어머니는 그제서야 진정이 되었는지 눈을 살짝 뜨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환하게 웃어드렸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 얼굴만 보였어요.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하며 눈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앞을 보았는데 앞에서 연주를 담당하고 있던 오빠는 저희를 보고 흐뭇해했어요. 저희는 예배 내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빠가 저희에게 다가와 저를 부모님께 인사시켰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요, 고마워 딸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어릴 때 들어보고 오랜만에 들어본 딸이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내색하지 않고 깡으로 버텨온 저는 한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오빠가 저를 잡아주었고 저는 오빠에게도 묘한 감정을 느꼈고 어머니도 그런 오빠를 보고 웃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아셨던 것 같아요. 오빠가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요. 저만 몰랐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할, 아니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저에게 사치였으니까요. 갈 곳 없어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데 연애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잘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착한 교회 오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 부모님과 만나게 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 어머니 옆자리가 제 자리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제 자리를 맡아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저에 대해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처지가 불쌍은 하나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당당하게 저는 할머니와의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사실을 말해드렸어요. 그런 모습이 오빠 부모님들은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간 되면 나중에 밖에서 만나 밥 한 번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 부모님과 며칠 후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오빠 부모님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일식집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로 딱 3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워낙 좋아해서 엄마가 많이 사주셨는데 그 이후로 교회분들이 사주셔서 먹어봤네요. 저는 마른 거에 비해 먹성이 좋아서 오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잘 먹어서 이쁘다고 하더군요. 못 먹고 자라서 먹는 것에 식감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쉴 새 없이 먹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자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혹시 오빠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많이 당황했지만 저는 그 제안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형편이 안 되어서 염치 무릅쓰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님은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고 아버님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할까 하다 지금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가정사를 말해주셨어요. 오빠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직장 들어가서 잘 다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오빠 누나는 그렇게 준비도 없이 가족 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와 추억이 없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어요. 워낙 가족들끼리 사이가 돈독해서 예전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빠 부모님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한 그곳에서는 가족들 추억이 존재하는 동네라 도저히 못 살고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사 오고도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겨우 밖을 나오신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의 손길이 어머니 손에 닿았을 때 너무 따스하고 위로받은 느낌이었으며 마치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라네요. 다신 제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을 선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누이가 될 수도 있었던 오빠 누나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사를 하시고도 딸의 방을 꾸며놓으셨고
딸의 소지품도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것들을 저에게 다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언니 옷도 저랑 체격이 맞아서 그런지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저에게 맞았어요. 저는 거부하지 않고 언니 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살던 짐을 챙겨 오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 집에서 제가 받은 만큼 저도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오기 전 집안일도 제가 손이 가지 않게 다 해놓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어요. 정말 모녀처럼 시장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에 자꾸 구정물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할머니와 고모였어요. 시장에서 한동안 못 보고 지낸 할머니와 고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머니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본 할머니는 시장 바닥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동거를 하고 지랄이냐고. 신세 망칠 일 있냐고. 그 씨가 어디 가겠냐고 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있다 한 소리 하셨어요. 손녀를 책임지기 싫어서 버렸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뭔 상관이야? 이제 남이면서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왜 참견이야? 하셨어요. 어머님이 원래 순하신데 제 일에는 두 팔 걷어 저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워낙 천성이 착하신 분이라 그런지 어머님 손은 저만 느낄 정도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남들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던 분이셨다는데 저를 위해 저희 할머니와 싸우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할머니 얘기를 익히 들어서 슬슬 화가 치솟았는지 온몸이 벌겋게 타올랐어요. 정말 종이를 가져다 대면 불이 붙어버릴 것 같았어요. 시장 안에는 할머니와 고모 목소리보다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컸어요. 저를 위해 남의 이목도 무시하고 저만을 위해 싸워주시는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애한테 시비도 아는 채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얘 부모이자 시부모입니다. 하셨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고모가 야, 넌 왜 모르는 아줌마가 핏줄보다 더 진하냐? 이것이 거둬줬다니 은혜를 모르네?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고 은혜 두둔하면서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닌데 남 좋은 일 시켰다고 하면서 고모는 저에게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이런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이봐요, 고모라는 분 내가 듣자하니 우리 애를 어릴 적부터 껐떡하면 때렸다면서 어디 힘없는 어린 것한테 강한 척을 해? 깡패야? 저러니까 나이 처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어린 조카 등골 빼먹으면서 이제는 나이 드신 어머니 등골 빼먹지? 나이를 먹었으면 정신 차려 하셨어요. 어머님은 몸은 바들바들 떨었지만 한마디 떨림도 없이 또박또박 말하셨어요. 시장 안의 사람들은 익히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소리씩 했어요. 아이고 속 시원해. 저 노인네 아무도 못 당했는데 임자 만났네. 미나가 이제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네. 미나 복이 터졌네.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는데 저 노인네 죽지도 않아. 아들 먼저 보내놓고도 그 보상금으로 딸하고 둘이서만 호화호식 누렸잖아. 미나한테 나중에 준다고 해놓고 다 빼돌렸다고 하던데 이러면 법이 왜 있어. 저 고모가 더 도둑년이야. 하자 할머니가 뭐 이년들아? 저리 못 가? 내 자식 목숨값으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년들이 뭔 상관이야? 그 주둥이를 다 찢어버릴 테니까 어디 한번 직하려봐 이년들아. 흥분을 있는 대로 하면서 어머니한테 말발이 못 먹히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이제 미나 전년 죽든 살든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내가 키워준 돈이나 지불해.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 확실하게 끝장을 봐줬어요. 왜 내가 그걸 당신한테 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지 들어봅시다. 못 줘도 1억은 줘야지. 이봐, 노인네가 노망을 냈나? 그래, 그럼 내가 1억 주면 당신이 미나 대신해서 받아놓은 아들 사망보험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 다 돌려주고 둘이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올 거야?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한번 갈 때까지 가봐? 내가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고모가 엄마 그만해. 우리가 불리해. 빨리 가자. 하면서 자기 엄마 끌고 가는데 할머니는 분한지 욕을 마지막까지 날리면서 갔어요. 시장에선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끝이 나자 하나같이 하나가 된 듯 다들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쳐주었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그랬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어디 가서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너 지켜줄 테니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팔을 꼭 안았어요. 그 팔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시장을 갔는데 그 이모님이 그러더군요. 너 그거 아냐? 네 할머니 야밤도주 했단다. 네 고모랑. 이젠 너 속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다. 아이고 고생했다. 저희는 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선생님 중에 왜 초등학교 선생님을 택한 이유가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 나이대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고모의 엄한 체벌과 욕을 들으면서 혼자서 감당했던 그 나이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제일 안쓰러워서 그때 나이인 아이들을 보면서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 때 궁금한 것을 물으면 바로 체벌을 받아야만 했다고, 뭘 알려고 꼬치꼬치 캐묻냐고, 입 닥치고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베풀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엄마가 밀어줄 테니 하고픈 거 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초등학교 선생님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빠 부모님을 만나면서 생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쉽지 않은 길을 택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빠랑 저랑은 교회에서도 거의 붙어 다니면서 서로의 호감을 눈치채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랑 사귀면서 저의 놀라운 재능도 발견했네요. 오빠는 교회에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기타 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의외로 쉬웠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금방 습득했어요. 저보고 교대 말고 음대를 가라고 하더군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를 제법 치게 되니까 그런 농담을 하더군요. 저희는 결혼을 제가 선생님이 되고 나서 했습니다. 아이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생겨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딸 둘을 낳았어요. 요즘 어머니와 아버님은 손녀 둘을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에 대한 사랑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주느라 어머님 엄청 바쁘세요. 저는 어린 나이의 상처를 다 보상이라도 받듯이 저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오더군요. 저만을 바라봐주는 남편과 딸처럼 행여나 바람에 날릴까 애지중지 해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저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사랑스러운 딸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히 행복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행여나 이 행복을 시샘해서 도둑 맞을까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벅찬 사랑을 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사랑받은 만큼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저희는 교회에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 가족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참 이 소식을 깜빡할 뻔했네요. 제가 아이 낳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남편이랑 제 엄마의 행방을 알아보았나 봐요. 제가 애 낳고 혹시라도 엄마를 그리워할까봐 알아보았는데 그 소식을 안 들으니만 못한 소식을 들었네요. 제 어릴 적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 추억으로 버텼는데 글쎄 엄마라는 사람이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자기는 저버리고 나오자마자 결혼해서 애도 낳아서 살고 있으며 가정 깨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보고 살지 말자고 했다네요. 솔직히 어릴 적 엄마가 그리워 생각날 때는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이제 저에게 엄마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소식과 엄마의 말을 전해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고모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면서 할머니를 쪽방해버려서 독고사 하셨다고 들었어요. 고모는 남자를 만났는데 재산 다 뺏기고 그 집에 들어가 그 남자 아이들 키우며 식모처럼 그 남자한테 맞으면서 거지같이 산다고 들었네요. 이제는 제 갈 길에 걸림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과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듣다가 제가 간직한 소중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와 민성 씨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외치던 이상형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민성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어 끈질기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쌍꺼풀이 있고 무뚝뚝하게 생긴 딱 봐도 차가울 것 같은 남자, 나쁜 남자가 저의 이상형이거든요. 하지만 민성 씨는 무쌍에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착한 마음씨가 딱 봐도 보이는 착한 남자였어요. 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력적이었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웃어주는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밝혀주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끌리길래 제가 먼저 대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당시 계절은 가을이었는데 카페와 멀지 않은 거리에 가을에 가면 좋을 법한 예쁜 낙엽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시간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낙엽을 함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저랑 가면 재미없으실 텐데 저보다는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게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요? 였어요. 언뜻 보면 그냥 눈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저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것이었죠. 솔직히 거절당하고 많이 부끄럽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내서 다음에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고 또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커피 한 잔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니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구차하게 나가면서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기로 다짐하고 2주간 그 카페를 찾아가지 않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쉽더군요. 결국 딱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또 거절을 당하면 이제 깨끗하게 마음을 접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저는 그 카페에 가서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꾸 제가 시간 좀 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저와 영화 보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상한 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토록 저에게 거절하는 남자에게 들이대기는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뜻밖에도 저희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결국 주말에 만나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이 다가오는 동안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을 알던 친구들은 저보다 더 떨려하며 그날 입을 옷을 함께 사러 가기도 했어요. 그토록 바랬던 주말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약속 장소에서 익숙한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그날따라 주위 식당들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보니 거기 있던 안주 중 저와 민성 씨는 잔치국수 2개와 계란말이, 소주 1병을 시켰어요. 첫 데이트부터 술을 먹는다는 게 참 웃기기도 했지만 그저 같이 있던 모든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을 거시더라고요.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봐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 보여서 주는 거야. 좋을 때다. 하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떡볶이 한 접시를 주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저희가 어울린다는 거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혼자 좋아서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민성씨가 처음에는 저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왜 저와 데이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얘기해 주더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딱 봐도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애가 들이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저희는 3살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나이 차이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계속된 데이트 신청에도 거절해 왔었는데 제가 2주간 카페에 가지 않았을 때 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왜 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지고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2주 만에 나타난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고 내가 얘를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제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나니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해 주더군요. 자기 사정을 듣고 이 상황을 함께 견디기 힘들어 떠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열심히 사시면서 아들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성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공장부터 해서 여기저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던 도중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서 본격적인 취직 준비를 하는 김에 하게 된 일이 카페 아르바이트였다고 해요. 저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는 풍족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날을 이후로 저희는 하루 이틀 만나는 날이 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커플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멀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며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5년이 지나 있더군요. 그 사이에 저는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여 취직 준비를 했고 이 사람도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의 기간이 6년이 되었을 때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자마자 민성 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취직도 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였고 이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민성 씨를 데리고 저희 집에 데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민성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지금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점점 얼굴이 굳어가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민성 씨가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는 저에게 그 남자애랑 결혼하면 이제 나랑 부모 자식 관계는 끝나는 거다. 너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에게 티는 내지 않으면서도 다 들어주셨던 분이라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아버지와 저는 집에서 서로 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한 제가 큰 불효이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민성 오빠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과 식사하는 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라야,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말고 조금 지나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에 속상했던 저는 어떻게 오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자란 건 우리가 결혼하고 쌓아가면 되는 거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건데요. 약속할 수 있어요? 계속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금 일찍 겪은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라고 소리 지르곤 일어났는데 그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중얼거리며
꼭 안아주고 그 품속에서 저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약속하고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둘이 몰래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나보다 모른 척 해줘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그날 들은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펑펑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고맙다고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현실을 부정하며 내가 잘못 들은 게 맞는 거지?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유가 뭐냐고 울부짖으며 물어보니 저와 미래를 함께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다면 제가 기다리겠다며 몇 날 며칠을 울고불며 매달렸지만 결국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된 이유의 진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헤어지고 난 후 폐인처럼 지내며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제 몸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뒤 민성 씨와 결혼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떠나게 된 여행이었지만 거기에서 많이 치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저를 위해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저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공부도 더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시간을 보내고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 취직은 예상보다 쉽게 할 수 있었고 저는 저의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말고요. 사실 저는 민성 씨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을 만날 용기가 생기지 않았었고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 좋은 소개팅 자리나 이성의 대시가 들어와도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끊기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유난히 회사에서 실수도 하고 상사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게 되어 많이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차를 타고 집에 가던 도중 속이 답답해서 잠깐 차를 주차하고 길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민성 씨와 함께 듣던 노래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루 동안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과 추억이 가득했던 카페 안으로 차를 타고 가서 자주 갔었던 포장마차 집으로 들어가 혼자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평소 술도 잘 못 먹고 술자리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술이 한 잔 마시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입구 쪽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에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5년 지났었지만 멀리서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못 봤는지 들어와서는 저희가 항상 자주 시켜 먹었던 잔치국수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제 자리에 가만히 앉아 민성 씨를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로 누구신데 제 앞에 앉냐며 짜증을 내다가 제가 대답이 없으니 얼굴을 들고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당황하더라고요. 해맑고 순수한 웃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저인 것을 알고는 일어서려고 하는 걸 제가 손을 잡았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디가? 나랑 얘기하자. 민성 씨랑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하고 살았는지 아프진 않았는지 좋은 사람은 만난 건지 알려주라. 알았어. 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순간 저희에게는 긴 정적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정적을 깬 건 민성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된 저는
그냥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인데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기나 하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속이 상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말을 더 이어가더군요.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라며 헤어질 때의 상황을 갑자기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민성 씨의 어머님이 자꾸 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셨다고 해요. 민성 씨는 걱정이 되니까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늙으면 원래 이런다고 하면서 병원을 안 가시려고 했대요. 고집을 꺾지 못해서 병원을 가지 못했는데 그 후로 저 증상 외에도 구토와 복부의 통증까지 느끼시더니 결국 어느 날은 집에 가봤더니 기절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있었다고 해요. 췌장암은 소리 없는 암으로 유명할 정도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의 경우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아 암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다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민성 씨는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이 옛날에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된 이 사람은 결혼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저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에게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저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민성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난 후 사장님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더 소개해줘서 돈 걱정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질렸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길어도 몇 개월만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성 씨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는지 3년간 살아계시면서 좋은 추억들을 쌓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슬퍼할 틈도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결국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자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많은 우울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5년간 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함께할 자신이 없다는 비겁한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말했던 게 가장 후회스럽기만 했다고 이야기해주며 매일매일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자신이기에 저에게 다시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제 행복만 빌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날이면 저희가 함께 왔었던 이 포장마차 집에 와서 잔치국수와 소주 한 병을 시켜두고 우연이라도 저와 마주치길 빌었다고 하네요. 혼자 앉아 소주를 비워가며 저를 기다리다가 시켜뒀던 잔치국수가 면이 팅팅 불어가고 국물이 차갑게 식었을 때쯤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포장마차를 와서 함께 자주 시켜 먹었던 잔치국수와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앉아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토록 바래왔던 제가 이 사람 앞에 앉았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건가, 내가 진짜 미친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두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덤덤히 말해주는 이 사람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제 품에서요. 보라야, 너를 이젠 다시는 놓치기 싫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다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사죄하는 거야. 내가 정말 못된 놈인 거 다 알고 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 그럼 그때 이런 사정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나 민성 씨에게 이별 통보 받았을 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그동안 노력했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정말 날 떠난 당신이 죽도록 미웠고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마구 울면서 말을 했어요. 술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저희의 말을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2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신 예전처럼 또 일방적인 이별을 한다면 나도 이젠 자기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다신 그런 일 없어. 약속해. 민성 씨는 저의 손을 잡으며 손가락으로 약속을 걸고 복사까지 하는 둥 유치하게 장난을 쳤어요. 나 용서해 주는 거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어제 만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민성 씨를 바라보며 그럼 민성 씨의 이런 진실의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있겠어? 하자 민성 씨는 저를 살포시 안아주었어요.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에선 저희의 말이 끝나고 서로 안고 울자 박수를 쳐주면서 행복하세요. 뽀뽀해. 예뻐요. 등 소리쳐줬어요. 그제서야 저는 주변이 의식이 되더군요. 저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다시 못다한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저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하고 싶었던 말들도 많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눴고 조금 진정이 된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도 정말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조그마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더군요. 그날 밤 못다한 이야기들을 날이 새도록 민성 씨의 5년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토요일이라서 일찍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저희가 다시 만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민성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이제는 부모님의 허락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에게 민성 씨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번에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도 알고 계셨기에 더 순탄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순탄하게 마치게 되었고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했던 저희 아빠가 지금은 먼저 민성 씨를 불러내서 같이 술 한잔도 걸치고 낚시도 가면서 저보다 더 사이좋게 지내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을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사랑의 상처에 힘들어도 나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것을 기다려보세요.